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 매달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빠지고 월세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남는 거 조금 저축해도 모이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다 문득 부모님 세대 얘기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이 때 외벌이로 집 샀다고. 지금 맞벌이 해도 전세 구하기 빠듯한 세상인데 말이죠.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연봉 몇 년 치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2024년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서울 자가 아파트 가격이 연소득의 약 14배 수준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특별히 뛰어났던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게을러진 것도 아닙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달라진 건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고 뉴스에서는 맨날 어려운 용어만 늘어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나? 커피값이라도 줄여야 하나?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오늘은 이 구조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물가가 오른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값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어요. 지금은 8,000원입니다. 짜장면이 2배로 맛있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짜장면인데 가격만 2배가 된 거예요. 이건 짜장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자 한 판이 있고 8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를 8조각으로 자르면 1인당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4명이 더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자는 그대로인데 먹을 사람이 12명이 되면 1인당 몫이 줄어들잖아요. 한 조각도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 한 장의 가치가 희석돼요.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짜장면 2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 먹고 거스름돈 받는 수준이 된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현상이에요.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몇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3%라는 건 작년에 100원이던 게 올해 103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 돈의 가치가 3% 깎였다는 거죠. 매년 3%씩 깎이면 24년 후에는 절반이 됩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 책이 있어요.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당신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물건이 비싸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점을 바꿔보면 내 돈이 약해진 거예요. 같은 현상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자 이름이 나탈리 브루네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좀 특별해요.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집도 잃었고 부모님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탈리 브루넬은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어요. 왜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산 사람이 망하는 걸까? 이 질문을 10년 넘게 파고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돈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엮인 세계를 헤엄치고 있다. 매일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불리려고 하지만 막상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 돈이란 도대체 뭐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더 벌까만 생각하지. 돈이 뭔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이 뭔지 모르면서 돈을 벌겠다는 건 게임 규칙도 모르면서 게임에서 이기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제목만 보면 비트코인 투자서 같은데 사실 앞부분 절반은 돈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할애돼 있어요. 비트코인 얘기는 후반부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코인 투자 가이드가 아니라 돈의 역사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통제하고 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좀 더 깊게 파볼게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어디로 먼저 갈까요? 월급쟁이 통장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새로 풀린 돈은 금융 시스템을 타고 먼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요.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쪽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직접 국민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풀고 시중은행이 기업이나 투자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부동산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이죠. 일반 직장인들은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아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어치 있다고 해볼게요. 사과 한 개 가격이 10,000원이겠죠. 근데 정부가 돈을 100만 원 더 찍어냈어요. 이 돈을 A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A는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요. 아직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에요. A는 100개를 삽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돈이 200만 원어치가 됐잖아요. 사과는 그대로 100개인데 돈은 2배가 됐으니까 사과 가격이 2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때 B라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고 시장에 왔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이제 사과 한 개가 2만 원이에요. B는 50개밖에 못 사는 거죠. A는 먼저 돈을 받아서 100개를 샀고 B는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50개밖에 못 샀어요. 똑같은 돈인데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에 따라 구매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돈을 풀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월급쟁이들은 물가가 오른 다음에야 그 영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몇 년 사이 억만장자 자산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같은 기간에 일반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대략 10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있어요. 부자는 2배로 늘었는데 서민은 더 가난해진 거죠. 상위 1%가 하위 90% 전체와 맞먹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책에서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돈을 번 것은 천재여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워낙 엉망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효과인데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금 같은 거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서 당신 지갑 속 돈의 가치를 몰래 빼가는 거죠. 세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반발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조용해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올리는 것보다 돈 찍어내는 게 훨씬 쉬운 선택인 거예요.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미국만 해도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경기 부양한다고, 위기 극복한다고 돈을 막 뿌렸어요. 근데 그 돈이 서민들한테 고루 퍼진 게 아니에요. 잠깐 재난지원금 받은 거 말고는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주머니로 흘러간 겁니다. 2020년에 주식시장 기억나시죠? 코로나로 경제가 엉망인데 주가는 폭등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실물 경제는 죽어가는데 자산 가격은 치솟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조금 올랐다고 좋아할 때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격이 뛰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술래잡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규칙이 좀 이상합니다. 부자들은 출발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뛰기 시작하고 우리는 신호를 듣고 나서야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기 시작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결승선 코앞에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돈이 풀리면 먼저 정보를 얻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대형 투자 기관들, 헤지 펀드들 이런 데는 중앙은행 발표 나오기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아놔요. 일반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볼 때쯤이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축만 잘하면 부자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 맨날 그러셨죠. 돈 아껴라, 저축해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1980년대에는 예금 금리가 20% 안팎까지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몇 년 후면 크게 불어났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았으니까 저축만 해도 자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를 3% 받는다고 해볼게요. 1년 후에 1,030만 원이 되겠죠. 숫자만 보면 30만 원이 불어났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물가가 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올해는 1,050만 원이 된 거예요. 내 돈은 1,030만 원인데 물건은 1,05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모자란 거죠. 숫자상으로는 돈이 늘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겁니다. 이걸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명목금리가 3%고 물가 상승률이 5%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매년 2%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면요. 냉장고 밖에 얼음을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녹잖아요.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열기 때문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겁니다. 물론 속도 차이는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녹는 속도가 느려지듯이 금리가 높은 적금에 넣어두면 녹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죠. 하지만 결국 녹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 거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1971년 이후로 사실상 모든 주요 통화가 근본 위제를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달러가 금하고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달러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줬어야 했으니까 금 보유량만큼만 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폐지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그냥 종이가 됐어요. 금하고 연결 안 되니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상금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쓸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죠. 근데 10년, 20년 후를 위한 돈까지 전부 예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이들이 틈새로 물이 차오르는 배의 키를 잡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에 물이 계속 차는 거죠. 아무리 퍼내도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산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뭔가를 사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실물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겨왔어요. 100년 전 금 가격하고 지금 금 가격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 비싸졌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연봉 14배, 주식시장은 고점 근처, 금값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것 같고 안 들어가자니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진퇴양난인 거죠. 특히 부동산은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몇 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대출 받으면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대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찾는 건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변동성도 크고 규제 리스크도 있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하루에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고 정부에서 언제 규제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총 2100만 개만 만들어지고 그 이상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듯이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코드에 박혀 있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까 피자 비유 기억나시죠? 피자 한 판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서 먹는 사람 수만 조절한다면 적어도 내 몫이 희석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희석되지 않는 돈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부도 은행도 누구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돈이요. 책에서 저자 나탈리 브루넬이 비트코인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를 이렇게 묘사해요. 마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걷히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딱 들어맞았다고요. 그녀는 기자 생활 내내 다뤄왔던 문제들의 진짜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운이 나빠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재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도박이 아니라 구명줄이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건 저자의 관점이고 동의하든 안 하든 본인의 판단이에요. 이게 실현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시도가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 결과 내 저축의 가치가 깎이는 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아무 가치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20대에서 30대가 느끼는 박탈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쓰는데 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스펙은 역대급이에요. 대학 진학률도 역대 최고, 영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근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졌을까요? 게으른 탓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면 10년 후에 집 살 돈이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이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열심히 하면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안 먹혀요. 저축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볼게요. 1년에 2,400만 원이죠. 근데 같은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올랐어요.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색칠 공부를 하는 아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 선은 갈수록 좁아지고 꿈은 자꾸 멀어져만 간다.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M4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솔직히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대응이에요. 첫째, 현금만 들고 있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은 녹는 얼음이에요. 어디에 투자할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적어도 일부는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든 ETF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산에 조금씩 넣어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는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금만 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죠. 둘째, 돈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정부가 돈을 풀면 어디로 가는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니 양적 완화니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알아야 노력이 결실을 맺죠. 똑같이 노력해도 방향이 맞는 사람은 성과가 나고 방향이 틀린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셋째, 소득원을 다양화하세요. 월급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부업이든 투자 수익이든 콘텐츠 수익이든 현금 흐름을 여러 곳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이면 너무 위험해요. 요즘은 부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플랫폼. 본업에 지장 안 주는 선에서 조금씩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책에서 나탈리 브루넬이 이런 말을 해요. 금융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학교에서 미적분은 가르치면서 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안 가르치냐는 겁니다. 수학 공식은 줄줄 외우는데 복리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세금 신고하는 법, 복리의 원리, 인플레이션이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왜 아무도 안 알려주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된다고만 배우는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룰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옛날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체스로 비유하면 상대방은 퀸을 2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규칙대로 1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대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빚을 지고 있고 동시에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35조 달러를 넘겼고 일본은 GDP의 26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빚을 갚을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건데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 올린다고 하면 선거에서 지잖아요. 누가 표를 주겠어요? 두 번째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빚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정부가 1,000조를 빚졌다고 해볼게요. 돈을 2배로 찍어내서 물가가 2배가 되면 실질적으로 빚은 500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대로 천조인데 그 돈의 가치가 반이 됐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쉬운 선택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세금을 올리면 난리가 나지만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고만 느끼지 그 구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이해해야 해요.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찍어낼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고요. 현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입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시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물살을 타고 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누군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주식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요. 누군가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능력에 투자하고요.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구조를 이해하면 달라져요. 몰랐을 때는 자책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능력이 없나? 주변에서도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해라고 하니까 더 그랬고요. 근데 구조를 이해하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책하는 대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됐고요.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기술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돈이 작동하는 원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원리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새로 풀린 돈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먼저 가고,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고, 현금은 녹는 얼음이고, 규칙을 이해해야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오늘 소개한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한번 읽어보세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저자가 직접 겪은 가족의 파산 경험, 10년간의 탐사 기자 생활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왜 성실한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적어도 왜 이렇게 힘든지는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알면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